예,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죠. 강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제가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요. 이것도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돼서 이렇습니다. 카메라로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보시면 제가 눈을 어디 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황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직 수시 채용이 증가하면서 어떤 부분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일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벌었던 급여보다는 단기 플랫폼 노동자였을 때가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일요일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 종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급여보다 2~3배 이상을 버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노출돼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인력을 활용하는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이게 단기 관련된 취약계층의 업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전문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 관련된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업하고 일을 할 때는요. 실제 이런 단기 전문직들하고도 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화상면접과 AI 활용 면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면 어때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사실 상의만 이렇게 입고 있고 하의는 이렇게 안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앞에 계신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정장을 입고 계시면 편하게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왜 맨날 우리는 면접을 보고 할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 넥타이를 검은 양복에다 이렇게 맬까요?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면접할 때 이렇게 되니까 좋다는 점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부담감이 좀 덜하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지적 같은 건 덜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면접 내가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면접은 항상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근데 면접 당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본인들이 잘 못 느껴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 근데 면접 인터뷰어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더 재밌는 건,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끊었다가 그걸 녹화된 걸 다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대면 면접이 그렇게 더 좋다고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AI가 직무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 직무에 종사했던 사람의 패턴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든지 그렇다면 교육을 받았다든지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부분, 제가 블라인드 채용단 처음에 제가 했었다가 지금 중간에 나왔거든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갖고 사실은요. 근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깜깜이 전형이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 AI 알고리즘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실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구직자와 구인 기업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그 직무에 수행했을 때 상위 정도의 레벨의 역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냈던 사람들과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또 유사한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직무라든지 매칭시키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크로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일랜드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그걸 옛날에 핀란드에서 제가 유학 갔을 때 굉장히 추운 날 제가 텅 빈 극장에서 혼자 봤던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크로닝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인체를 크로닝한다는 부분인데 이 자체는 뭐예요? 그 사람에 맞는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이나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크로닝해서 똑같은 유형이 아니면 선발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알고리즘에 대한 편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만나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인터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요. 노동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으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의 충격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도소매업, 숙박, 음식 업종에 대한 고용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그래도 인력이 그 고용 계층이 들어가고 있는 계층이 중장년층, 장년층이죠.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일자리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예요. 단기 일자리 부분이요. 가장 지금 충격을 받은 계층은요, 여성이고요. 여성 20대부터 30대 초반의 서비스 업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지금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 중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될까요? 25%에서 한 30%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 될까요? 20% 정도 수준 전후가 돼요. 독일은 15% 미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창업자들이 기술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어떤 창업을 해요? 생계형 창업을 하게 돼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 소상공인이 누가 망했다고 누가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제가 그 기업가 정신 강의를 무크로 한다 그래, K무크로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업하지 말란 얘기부터요. 제대로 된 아이템이 없으면 창업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기 일자리 중심의 서비스 업종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 TV 혹시 그 TV 프로그램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서정훈하고 이수근 나하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두 학생이 나와갖고 이거는 방송용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는데 동거를 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좀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라떼 마리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50이 되는 나이인데 제 아들이 그런다. 전 대학생이거든요, 아들이요. 아들이 그런 얘기를 나와서 한다면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거기에 전 집중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 친구 다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대학 다니면서 휴학을 하고 그 6개월 과정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또 AI UD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관련된 그 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일자리 관련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대생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포커스를 두는 게 다르죠. 저희 와이프는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벌써부터 무슨 동거야 그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둘 다 들어와 있네. 그래도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네, 이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양산이 단순하게 이 중장년층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로봇이나 키오스크 도입인데 이 부분이에요. 로봇을 왜 사용해요? 인건비 절감.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인 이슈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요. 사람이 1.5명에서 3명 정도, 경우에 따라 5명까지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굉장히 절감 효과,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는 있는데 어떡하죠? 사람은 그만큼 채용을 못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키오스크 기술이 거의 20년 전부터 개발이 됐어요. 근데 사용을 안 했어요. 왜? 일자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용 계속 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입됐죠. 근데 소상공인들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때다 싶으면서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지금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 다 도입했죠. 인건비 어떻게 돼버려요? 인건비를 실제 줄이는 건 좋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었던 인력들 같이도 같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래티직 어널리티스 서비스 로봇에 대한 그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던 대로 넘어갈 거고요.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생산성 하락 없이 비대면 근로가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포스코 연구원하고 얘기를 나눈 게 있었거든요. 수석연구원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입사원들에 대한 이와 같은 생산성 하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요? 기존에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지금 새로 들어오지 않은 직원분들 제외하고는 이미 서로 간에 어떻게 성향을 알고 있고 팀장님이라든지 주무관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죠. 이 친구는 지금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할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력이죠.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다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열심히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자꾸 저 TV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갖고 얘기가 좀 힘든데 유재석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조세호 나오는 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질문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언제 학교를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초등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교 가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네. 내가 그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비대면 근로가 이렇게 돼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관리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특성을 모르는데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노동시장의 니즈에 맞춘 인력 공급이라든지 유연성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실제로 민간 기업 등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 자체가 유연성 확보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상황들도 같이 안 좋아지고 있던 부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수출 제조 기업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고 기간 사업도 타격을 받는다는데 요즘 하반기 제가 분석하고 나니까 좀 다른 결과를 얻은 게 있어요. 상반기 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영향을 받았잖아요. 수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은 이유,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한국은행 발표에서 보면 내년도 성장률 2.1%까지 본고 있다 그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요. 좀 낮아질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간 사업 때문이에요. 전통 사업. 실질적으로. 이 하반기 들어가면서 실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종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2025년까지 포캐스팅을 해보니까 반도체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와 있고 또 조선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가 실제 이 경쟁력은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천덕꾸러기로 봤던 이런 기간 사업 같은 경우가 이런 시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도리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공공 부분 같은 경우가 신뢰성을 가진 가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은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 저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근데 너무 또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죄인이 된 느낌처럼 황당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반대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 제자들 같은 경우 학생들인 경우가 있는데 숟가락을 들어서 떠먹여 주기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되면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죠. 저는 안 떠먹여 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별도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소통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프라인에서 소통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온라인에서 소통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잘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런 아부성 말을 해주시는데 둘 다 잘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뻔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프라인이 훨씬 나아요, 저는. 근데 온라인도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에 스타였던 사람들이 스타 강사이고 스타 교수였던 양반들이 온라인 강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어 마찬가지지 않으겠어요? 제 학생들을 봐도 그래요.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굉장히 잘하던 학생이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요. 온라인 강의가 하니까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 방식이 비대면이 되면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격 근무하고 유연 근무제 도입 확산되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3단계 되면 더욱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근무 공간하고 다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드릴 게 있어요. 이따가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분리돼 있죠. 그리고 보시면서 방역 계속해 나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실제 이런 떨어진 공간, 대부분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런 공간에서 일하세요? 사진 보면 비대면이라고 이런 공간 아니죠. 다 어디서 하세요? 저도 집에서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식탁에서 해요. 다 쫓겨나고. 한 방은 옷방이고 이렇게 식탁에서 해요. 왔다 갔다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심지어 제 학생들 강의할 때 보면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카페에 가서 카페에서 음소거를 하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 더 요즘은 더한 거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나마 기말고사 지난주에 치르고 나서 이제 이 학습 과정이 끝나서 그렇지 2.5단계 되니까 카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수업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관련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나마 좀 집도 나은데 이렇게 거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애들 옆에서 울고 있지 뭐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거는 협업자 간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얘기 드리자면 빅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매칭 강화 고용 서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있는데 AI 일자리 매칭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거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님하고도 제가 자주 만나뵙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올해 못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가서도 이 매칭 프로그램이 95%까지 뭐 확률을 맞출 수도 있겠고 90%까지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디펙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구직사가 이력서 넣고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고용보험 수혜 이력이라든지 훈련 정보라든지 일자리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사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일자리 매칭을 시킬 수 있고 이 사람들하고 맞는 부분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불러요. 가상채용 인텔리전스 플랫폼. 미국에서는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뭐 비대면 뭐 면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직사 속성도 파악하고 채용 요구사항도 들어가고 온라인 행동 패턴 같은 경우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조직 문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상체계 어떻게 수평적으로 해야 될까 있고 웨비나 형태의 교육 방식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 이 보시는 것처럼 그림 나와 있죠. 저도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겠죠.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육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은 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저 강의할 때 뭐 할 거나 이제 웨비나 할 때는 기프티콘도 드리거든요. 예. 반대로. 그래서 별 다방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면서 참여해서 질문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응 방향에서 이제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매칭시킬 때 중요한 요소는 중소기업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중소기업은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 이와 같은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활용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도입하기도 하고 줌 도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 도입하기도 해요. 근데 공공 부분에서 사실 줌을 쓰진 않죠. 근데 민간 부분에서도 이 협업 솔루션을 실제 도입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중견기업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말씀드렸더니 원격하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 원격 재택근무 활성화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2020년 9월 17일 날이었어요. 제가 이게 왜 기억하냐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가 권고안 발표한 날이었어요. 생방송 웨비나 세미나 할 때 딱 이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주거 지역에 있는 분산형 오피스 사업을 또 지원해 주는 것들도 지금 최근에 들어가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고 고용센터하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맞춤형 교육 지원 방향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업에 취업시키려면 그 기업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대한 대책들인데 조금만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